안녕하세요. 저는 책 한 권 모두가 아닌 책의 한 페이지를 소개하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최근 업로드가 되지 않아 많이 기다리셨나요? 어떤 책을 소개해드려야 좋을지 고민의 시간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고민은 짧게, 선택은 빠르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쌀쌀한 가을에 어울리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원문은 민음사의 세계 문학전집을 참고하였습니다. 한 페이지 또는 두세 페이지의 책 소개를 보시고 소장하시는 책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산께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글쎄 여보, 당신도 알아둬야지요. 롱부인 말로는 네더필드 파크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은 잉글랜드 북부 출신 청년이라는데 대단한 재산가래요. 월요일에 사두마차로 와서 집을 둘러봤는데 아주 만족해하며 바로 모리스 씨와 계약했대요. 미가엘 축일 전에 입주하기로 했고 다음 주말까지는 하인들 몇이 먼저 와 있기로 했대요. 이름은 뭐라고 합디까? 빅리랍니다. 기혼이요? 미혼이요? 아유, 여보, 미혼이에요. 아무렴요. 갑부 총각이라고요. 연수입이 4, 5천은 된대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아니 왜?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아이 참 한심한 양반이네. 하고 부인이 대꾸했다. 그 총각이 우리 애들 중 하나랑 결혼할 거라는 소리지요. 뭘? 그럴 속셈으로 이리 온다는 거요? 속셈이라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지만 뭐 우리 애들 누구하고 연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 오는 즉시 방문하셔야 해요. 빅리 씨는 잘생겼고 신사다웠다. 유쾌한 용모에 편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누이들은 상류층 티가 나는 훌륭한 여성들이었다. 그의 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냥 보통의 신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하시 씨는 멋지고 훤칠한 몸매와 잘생긴 이목구비, 고상한 태도로 금방 방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가 들어온 지 5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나 된다는 말이 온 방 안에 퍼졌다. 남자들은 그의 인물이 출중하다고 했고 여자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미남이라고 내놓고 말했다. 그는 그날 저녁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날 때까지는 찬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윽고 그의 태도로 인해 혐오감을 자아냈고 그것이 인기의 퇴조를 초래했다. 그가 거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까다롭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더비셔에 있다는 그의 거대한 영지도 아무 도움이 안 되었던지. 그는 너무나 역겹고 불쾌한 인물로 전락했고 자기 친구와 비교될 가치조차 없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자, 다시 춤을 추어야지. 하고 그는 말했다. 자네가 혼자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이 보기 쉽네. 춤추는 게 훨씬 좋을 걸세. 안 추겠네. 내가 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나. 아주 친한 파트너하고가 아니면 말이야. 이런 무도에서는 춤추기가 어렵군. 자네 누이들한테는 벌써 파트너가 있고 다른 여자하고 춤춘다는 건 나한테는 벌이나 마찬가지야. 원 세상에 자네처럼 까다로운 인간은 처음 봐. 하고 빅리가 소리쳤다. 정말이지 내 평생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들을 오늘 저녁만큼 많이 만나본 적은 없어. 그리고 자네도 보다시피 드물게 예쁜 아가씨도 몇 명 있고 말이야. 이 방에서 미녀라고는 바로 자네와 춤추는 아가씨 하나뿐인걸. 다하시 씨는 베넷 집안의 맏딸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야.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저 아가씨 동생 하나가 바로 자네 뒤에 앉아 있는데 펑 예쁘게 생겼고 뭐 성격도 아주 좋아 보이네. 내 파트너한테 자네 소개를 부탁하지. 누구 말이야? 그러고는 몸을 돌려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눈길을 거두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군. 그렇지만 내 구미가 동할 만큼 예쁘지는 않아. 그리고 난 지금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여자들을 우쭐하게 해줄 기분이 아니네.
자넨 돌아가서 파트너의 미소나 즐기라고 괜히 나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이야. 다음번에는 리지야.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너라면 그딴 인간하고는 춤을 안 출 거다. 그 사람과는 절대 춤 같은 거 안 출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엄마, 다른 경우와는 달리 그분이 오만한 게 나한테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 하고 샬럿이 말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가문이며 재산,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잖아. 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 그분은 오만할 권리가 있어. 그건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그 사람의 오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오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흔한 결함이야. 메리가 자신의 깊은 사고력을 뽐내며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 미루어 볼 때 오만이란 실제로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해.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 뜻이 달라. 허영심이 강하지 않더라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더 관계됐거든. 그녀는 딸이 위컴과 달아나서 결혼식 전에 보름이나 동거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보다도 딸의 결혼식에 입힐 새 옷이 없어서 망신스러울 것이 더 신경 쓰였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 순간의 슬픔 때문에 다하시 씨에게 자기 동생에 대한 집안의 근심을 알려준 것이 너무 속이 상했다. 그녀의 결혼으로 도피 행각에 금방 적절한 종지부가 찍힐 것이므로 바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그 불리한 발단을 숨길 수도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서 이 사건이 더 퍼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이만큼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이만큼 동생의 잘못이 알려지는 것이 한스러울 사람도 또 없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있을 무슨 불이익을 염려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는 듯 보였으니까. 서로 리디아의 결혼이 가장 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다하시 씨가 온갖 다른 거부감에 덧보태어 이제 자기가 마땅히 경멸해온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인척 사이가 되는 집안과 인연을 맺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무얼 두고 그러는지 자기 자신도 딱히 몰랐지만 후회도 했다. 그의 호의가 너무나 얻고 싶어졌다. 이제 더 이상 그의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 마당에 그의 소식을 듣고도 싶었다. 소식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어진 마당에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둘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마당에 그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불과 4개월 전에 그녀가 거만하게 물리쳐버렸던 청혼이 이제 기쁘고도 고맙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가 얼마나 의기양양해할 것인가 하고 그가 남자 중에서도 가장 관대한 사람임을 그녀는 의심치 않았으나 그렇지만 그도 인간인 이상 승리감이야 있을 터. 그녀는 이제 그가 성품에서나 재능에서나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남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지력과 성품은 자신의 것과는 다르지만 자신의 온갖 바람을 충족시켰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을 결합이었다. 자신의 편하고 활기 있는 태도로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태도는 개선될 것이며 그의 판단력, 지식, 세상에 대한 식견으로 자신은 매우 소중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런 행복한 결혼을 해서 그들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결혼의 행복이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없게 되었다. 이 결합의 가능성을 밀어내면서 이와는 다른 결합이 이들의 가족 사이에서 곧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녀는 저녁이 되면 같이 만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였다. 처음 들어왔을 때 나눈 의례적인 인사 이상의 어떤 대화도 못 해보고 방문이 끝나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초조하고 불안한 나머지 신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지겹고 따분해서 거의 예의를 잊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가 온통 바로 그 순간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들의 입장을 고대하였다.
이번에도 내게로 안 온다면 그땐 하고 그녀는 혼잣말을 하였다. 난 그 일을 영원히 포기할 테야. 신사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기의 희망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애석하도다. 제인이 차를 만들고 엘리자베스가 커피를 따르고 있던 탁자 주변에 여자들이 무슨 공모라도 하듯 우글우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녀 옆에는 의자 하나 들여놓을 빈 공간조차 없었던 것이니 다하시는 방의 다른 곳으로 걸어가 버렸다. 그녀는 눈으로 그를 좇으며 그가 말을 건네는 사람마다 부러워하고 자신이 누구에게 커피를 따라주는 것에도 짜증이 났다. 그러고는 그토록 어리석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치밀고 말았다. 한번 거절당했던 남자인데 그이의 사랑이 다시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다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 같은 여자한테 2번씩이나 청혼하는 그런 쓸개 빠진 인간이 어디 있으려고? 모욕치고도 남자들의 감정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모욕도 없을 거다. 그럴 새도 없이 빅리가 제인과 단둘이 있고 싶어 다 함께 밖으로 산보를 나가자고 제안했고 다들 동의하였다. 지금이야말로 그녀의 결심이 실행될 때가 왔으며 용기가 솟는 틈을 타 그녀는 즉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엘리자베스는 과연 다하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곧 업로드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편으로 곧 뵙겠습니다.